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화폐혁명이란 책인데요, 암호화폐가 불러올 금융 빅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익희 홍기대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익희 홍기대 부장가 아니면 아무튼 뭐 저기 약간 나이 드신 분이랑 젊은 분이랑 같이 이제 뭐 보기 좋은 사진이 있는데 뭐 어찌되었건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이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어찌되었건 약간 이제 이 뭐랄까 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식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겠지만 기존의 혁명적 변화들 1차, 2차, 3차 다 혁명적 변화 맞는데, 어찌되었건 이 4차 산업혁명만큼은 정말로 이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질서로서 개편되게 되는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지금 불어오고 있다,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라고 우리가 모두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찌되었건 그 변화의 과정이 최종 종착점이 과연 유토피아로 갈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스럽지만, 그 만약에 유토피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잘 정립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기까지의 또 엄청난 가도기적 변화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까지는 굉장히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상으로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당장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택시나 뭐 아니면은 이 버스나 이런 거를 굳이 크게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 탄다 해도 기사님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빠차 엄마차가 따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차 한 대면 충분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차 타고 회사 가가지고 이 차를 집에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치장 보고 할 때 쓰다가 아빠 퇴근할 때 이 차 보내고 하면 되니까요. 대리운전도 필요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아도 수많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으로는 지금 이 예를 이걸 들어서 그렇지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모든 일이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네 마네 이런 얘기 해도, 포인트는 어찌되었건 그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하고는 완전히 양태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상당한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미국에서 그 어떤 이 뭐랄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지금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옛날에 영광을 이끌었던 제조업들이 다 이제 금융이나 IT로 바뀌어서 그런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런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뻗어 나갔었을 때,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은 뭐 어차피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상으로는 뭐 그 비교 우위에 집중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원래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IT 전문가가 되고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딜레마적 상황, 문제적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포인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지금 그 일반 어쨌든 성실하게 우리가 근로해서 먹고 사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중산층 뭐 저기 뭐 중산층 혹은 서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뭐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사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뭐 어떤 통계치를 다룰 때에는 이제
어떤 차이점을 명쾌하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벌이냐 아니냐, 엄청난 부자냐 아니냐, 이것만 빼고 나면은 사실 우리들이 산다는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뭐 그냥 뭐 약간 차이로 뭐 외제차를 뭐냐, 아니면 뭐 그냥 국산 중형차를 뭐냐, 뭐 요런 정도 차이지. 뭐 저기 뭐 엄청나게 뭐 그 엄청난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뭐 그 대기업의 어떤 뭐 그런 오너나 뭐 이런 거 아닌다네야.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어떤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엄청난 부자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진짜 막 기업을 읽어서 가는 사람, 읽었거나 물려받아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변화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 대응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뭐 새로운 시장이나 블루오션이 펼쳐질지 안 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블루오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될 테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일반인들이 겪게 될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일반인.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통계적으로는 뭐 중산층은 뭐 소득 얼마 가지고 뭐 서민은 소득 얼마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그냥 사실 재벌 빼고는 다 서민, 이렇게 우리는 퉁쳐서 얘기를 해도 되죠.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삶의 양태가.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변화는 굉장히 이제 유사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기존의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한들 기존의 직업하고는 다른 것이 생겨날 것이니까 내가 하던 게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적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어찌되었건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이 이제 변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근데 어찌되건 이런 변화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변화의 물결을 주목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랄까, 역시나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중에 이제 또 뭐 아주 많은 것들이 다 주목해야 되는 거지만 역시나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가 화폐의 변화.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지불 수단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게 될 영향,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 화폐혁명이라는 책이 그 변화의, 미래의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의를, 혹은 그러한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책으로서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상당 부분 뭐랄까 도움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화폐혁명이라는 책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찌되었건 화폐의 변화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건 암호화폐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비트코인 말고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또 어떠한 충격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혹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또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잘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변화했었을 때 그때 이게 뭐지 하면서 하다가 흘러가고 이러다가는 뭐랄까요,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물결에 강타당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뭐랄까,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폐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놓칠 수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화폐혁명이라는 책은 어찌되었건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많은 어떠한 그 정보나 공부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이 책에서 과거의 화폐에 그동안에 있었던 변화도 잘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읽어보다가 이제 미래의 암호화폐가 갖는 의의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암호화폐가 이제 대두되고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누군가는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유명한 경제학자들마저도 뭐 여기 책에서는 이제 폴 크루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암호화폐는 상당히 사기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한 뭐 그러한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없고, 왜 암호화폐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었죠. 그 엄청나게 이제 투자도 되고 했었잖아요. 투자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미래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암호화폐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 뭐냐,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달러에 대항하는 또 다른 형태의 화폐가 나와버린 거죠.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이제 오랜 시간 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중요한 또 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 달러에 대한 전 세계인이 갖고 있는 신뢰라고 할까요? 혹은 믿음. 아무튼 뭐 쉽게 얘기해서 북한도 일단 달러를 장땡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가다운 국가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사실 물품을 구매하니 어쩌네 재산을 축적하네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찌되었건 애매하면은 달러를 가지고 뭔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어쨌든 믿을 돈은 달러다, 이렇게 되는 어떠한 전 세계적 신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뭐 그 예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면서 이제 사태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5년도에 2005년인가 6년인가 2005년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 미국의 금융이 크게 이제 무너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흔들렸고, 우리나라는 IMF 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나름 이제 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잘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러니까 고통을 받기는 받지만 받는 고통 속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IMF라고 하는 1차 이 예방 접종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 큰 쓰나미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지내온 편에 속한다. 이 위기 대처를 꽤나 잘했다. 물론 이제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있지만, 근데 어찌되었건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전에 어떠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랄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살을 깎는 고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그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 은행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 또 자 위기에 이제 너희들이 이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다 망해라, 냅둘게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제 금융처럼 그렇게 이제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살려주는 형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또 사실 미국에서의 그 투자 은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진짜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떠한 주역들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유대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으면 오히려 상당히
정석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나라는 이제 상당히 죽어나가겠지만 그 정석의 방법으로 갈 때, 미국에서 그게 터졌었을 때 문제는 이제 정석의 방법으로 완전히 가고 싶어도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는 어떠한 유대 자본의 세력이라고 하는, 유대 금융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정석적으로 좀 가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엄청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제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물론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데는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구제금융 비슷하게 해서, 구제금융 뭐 비슷하게가 아니라 구제금융이죠. 그렇게 해서 막 살려주는, 그러니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집단들이 구제를 거의 다 받게 되는. 물론 또 다 죽일 수도 없고 사실 이 은행이라는 곳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곳들이 될 테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퍼져나간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현격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형태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퍼져나간 달러를 이제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들을 이제 하게 될 때, 또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또 이 충격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하고는 조금씩 올렸다가 금리를 좀 올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살짝 내렸다가 자꾸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포인트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새로운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확실하죠.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달러랑 이제 미국의 어떠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채가 이제 어쨌든 달러가 퍼져나가고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그 기축통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달러로 거래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일단 재정 적자라던가 그런 것들이 계속, 그리고 이 적자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채가 쌓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자꾸 이자가 이제 계속 붙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불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지탱하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이자의 어떤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커져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을 만한 돈이 달러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좀 불안한데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럴싸한 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달러가 이 불안한데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이 암호화폐가 탁 하고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러나 이런 거는 어쨌든 뭔가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니까 이 엄청난 어떠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쫙쫙, 장시간 운전은 위험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돈을 쫙쫙 이제 퍼져나가게 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뭐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원래는 100만 원의 가치였는데 정부가 돈을 팍팍 찍어내버리면 그것이 80만 원의 가치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렇게 돈을 쭉쭉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화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찍혀 나가다 보니까 이 신뢰성이 지금 좀 사라지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마음대로 찍겠다고 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이 채굴을 할 때 이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은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더 늘리고 마음대로 더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부가 돈을 찍는 바람에 그 100만 원이 나도 모르게 8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게다가 금융위기 터지니까 돈을 팍팍 찍어내가지고 더더욱더 이제 재산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돈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돈이 증발해버리는 그러한 돈보다는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화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 이런 거는 특정 정부가 이 화폐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특징이나 그러한 어떤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일반 화폐, 뭐 달러 같은 화폐를 이 책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 더 이상 이제 찍어내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음대로 정부가 찍어낼 수 있는 화폐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돈으로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대두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게 되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고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근데 물론 암호화폐가 완전히 지금 뭐 기축통화처럼 이제 될 정도의 먼저 지배적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찌되건 이 경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반 돈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많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예를 들게요. 제일 유명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누가 그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이제 금이 그렇잖아요. 금이 뭐 물론 금을 채굴하겠지만은 어찌되었건 그 금이 이제 누가 마음대로 금 늘리자 해서 마음대로 금이 늘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제 더 비트코인이란 돈에 대한 신뢰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래에 있어서도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화폐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 지금에 갖고 있던 돈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옛날에 로스차일드 집안에 이제 그 친구가 몇째 아들이었더라. 아무튼 여러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그 넷째 아들인가 뭐 그 친구가 제일 똑똑하죠. 그 친구가 했던 말인데, 나한테 화폐 발행권을 준다면은 법을 누가 만들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비결을 잘 알았던 그러한 말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의 어떤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딱 바뀌게 되어버리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화폐 발행권을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이른바 금융 무슨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의 이제 이 세계 경제를 지락펴락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를 막 더 퍼뜨려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렇게 달러를 더 퍼뜨려서 이제 회사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게 하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세계 화폐 상당한 어떤 화폐 어떤 주류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거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가 잘못 투자가 되면 망할 곳은 망하고 안 망할 것은 안 망하고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고, 뭐 잘못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본인들이 치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다? 하나의 또 새로운 화폐 패러다임을 놓고 서로 격돌하는 양상이다. 지금이 이제 서로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 그러한 화폐의 기존 주류적 어떠한 그 세력들과 이제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암호화폐 세력들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암호화폐,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기가 막 터지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유동성을 또 좀 뚫어주고 해야 이게 이제 또 빠르게 이제 위기가 극복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효과가 분명히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금분위제 했었을 때 그때는 거의 또 불황이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엔 불황이 문제였잖아요. 화폐가 워낙 돌지를 않으니까 또 경제가 안 돌아버리는 또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뭐 디플레이션 화폐는 바람직하고 인플레이션 화폐는 그르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세상은 늘 항상 이렇게 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반대의 양상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의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기존의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어쨌든 암호화폐의 개념 그리고 어떤 특정 정부나 혹은 특정 사실 근데 달러는 이제 정부라기보다 민간 은행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민간 은행이죠. 사실은 이제 국책은행이 아니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 특정 누군가가 화폐 발행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이게 이제 P2P로 이 화폐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 화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놓고 얘기했었을 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 화폐 발행량도 마찬가지고 특정 정부나 어쨌든 특정 정부가 이 화폐를 뭐 마음대로 지라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과 개인끼리 이 화폐를 통해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이제 특정인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로스차일드가 화폐 발행권을 나한테 주면 법을 누가 만들어도 관계없다라고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어떤 화폐 발행권을 특정 개인이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의 발행은 누가 뭐 발행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암호화폐 왜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도 너무 종류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암호화폐들 중에서 어떤 화폐가 가장 주류적이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신뢰성을 얻는 화폐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암호화폐의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등장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에 있어서 뭔가가 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포인트는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충격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이제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어떠한 형태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흔히 쓰는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돈으로 다 거래하고 돈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뭔가 생각해보고 철학적 고찰을 해보고 이럴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이 돈이라는 것 자체도 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돈의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시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폐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관점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이 상당히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어떠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러한 고찰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재미있고요.
암호화폐가 과연 사람들의 이러한 신뢰를 계속 얻어갈 것인지.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달러가 얼마나 많은 불신을 받게 될지에 조금 달려있다라고 할까? 어쨌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뭔가 되게 잘해서 신뢰를 얻는다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신뢰가 이제 좀 워낙 많이 달러가 막 퍼져 나가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고, 암호화폐가 뭔가가 새로운 어떠한 활로를 뚫는 그러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포인트는 이 속에서 나는 어쨌든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게 되겠죠. 예, 어쨌든 화폐혁명, 아무튼 피곤한 시대입니다. 예, 아무튼 화폐혁명, 읽어보시면은 그 과거에 그리고 화폐가 변화된 어떠한 역사도 잘 적어놔서요.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